자,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 한중 관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소개를 하고, 그리고 중국 속 한류에는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수업의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, 이 한중 관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려시대 중국에 전파되었던 한국의 문화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시대 때 중국에 전파된 한국의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한중 관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이 외교란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외교 중에서도 공공외교와 그리고 문화외교에 대해 배웠으며,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문화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한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. 한류에는 K-팝을 시작으로 K-드라마, 그리고 K-푸드, K-무비, 이런 한국의 대중문화 전반을 포함합니다.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류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비하며 한국을 접하고 있고, 또 한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서 배웠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신 BTS, 그리고 오징어 게임, 기생충, 이런 한국 대중문화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. 외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비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, 나아가 한류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조지 푸나이가 제시한 이 소프트 파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화외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이 소프트 파워이고, 이 소프트 파워 중에서도 문화가 가진 힘이 매우 중요한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는 한국 문화외교의 핵심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류의 확산을 위해 관련 기구를 설립하고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며, 특히 개인이나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한류의 확산과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문화의 힘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노력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러한 문화의 힘, 그리고 문화외교는 국가 간 관계에서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. 잘 아시다시피 이 과거 냉전 시대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가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. 물론 지금도 하드파워는 이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. 하지만 이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와 그리고 지역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문화의 힘과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. 조지 푸나이가 이 소프트 파워를 제시한 시점도 바로 냉전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는데요. 특히 교통의 발달로 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문화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하였고요. 이에 따라 문화의 이동도 또 활발해졌습니다. 또한 통신의 발달도 문화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.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인터넷의 발달과 그리고 보급,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은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거나 또 다른 국가의 문화를 접하는데 시공간의 압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.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고, 또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죠. 또 이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특히 2020년 초에 발생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국가 간 교류가 크게 축소되자 온라인의 영역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. 이 온라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나라들과의 교류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물론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익명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이 상대방의 문화를 비방하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이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존재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의 발달은 이 국가 간 문화 교류와 그리고 자국의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한국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를 통한 문화 외교에 매우 적극적입니다. 이 한류가 가진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요. 그리고 우리는 이 한류가 시작한 곳이 중국이라고 배웠습니다. 1990년대 초반 이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세계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인데요. 그리고 1997년 사랑이 뭐길래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가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한류가 태동한 것이죠. 이 한류라는 단어의 탄생도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물론 대만의 언론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과 또 한국 정부가 처음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1999년 11월 19일 북경청년보라는 신문에 등장한 한류라는 단어를 한류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당시 북경청년보는 이 한류라는 단어를 통해 당시 중국 젊은이들의 이 한국 대중문화 소비에 대한 행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요. 그리고 중국을 시작으로 이 한국의 대중문화는 일본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켰고 이후 동남아 지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만큼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현재의 한류가 시작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한류의 확산을 위해 중요한 대상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특히 중국의 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면 한류의 확산을 통한 이 한류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인구가 15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다면 한류는 어떻게 중국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? 우선 본격적으로 이 중국 내 한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일본을 가리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합니다. 이 한국과 일본의 물리적 거리는 매우 가깝지만 이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로 인해 두 국가의 심리적인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특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본과 비슷하게 한국과 중국과의 물리적 거리도 매우 가깝습니다. 물론 중국은 이 땅이 넓기 때문에 중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하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이겠지만요. 예를 들어서 이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의 산둥반도 웨이하이의 경우 인천과의 직선 거리가 불과 400km에 불과합니다. 비행기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인데요. 반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450km입니다. 웨이하이까지의 거리가 제주도까지의 거리보다 가까운 것인데요. 만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포함하여 그리고 동북 삼성 지역이나 상하이 등 동남 연해 지방까지 간다고 할 경우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2시간 정도면 웬만한 도시는 모두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.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의 심리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만큼 가깝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. 냉전이 끝나고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은 줄곧 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 양국 간에는 여러 차례 굴곡이 발생하였고, 이에 따라 양국 간 심리적 거리는 때에 따라 멀어지곤 했습니다. 특히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한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이 심리적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죠. 이처럼 한국과 중국 역시 한일 관계처럼 가깝고도 또 먼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을까요? 자,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. 한국과 중국은 수교 후 30년의 시간 동안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이러한 많은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경제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. 한국과 중국은 2020년을 기준으로 교역 규모가 약 2,400억 달러에 이릅니다. 이 규모는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약 88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. 현재 중국은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여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한국은 수입 부분에서 중국의 두 번째 대상국이고 수출 부분에서는 네 번째 대상국이 한국입니다. 그리고 전체 교역을 고려하면 세 번째 상대국이 됩니다. 자, 교역 규모만 보아도 이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. 양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받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다음 인적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인적 교류는 이 경제 교류와 함께 양국 간 교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. 한국과 중국은 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1992년 수교 이후 활발하게 인적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.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이 인적 교류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약 623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또 약 420만 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.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보면 약 1,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을 서로 오간 것입니다. 이뿐만 아니라 단순한 여행객이 아닌 유학생 등의 장기 체류자를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약 6만 7천 명이고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약 4만 7천 명입니다. 그리고 유학생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해당 국가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마찬가지로 2019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약 110만 명에 이르렀고 그리고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약 30만 7천 명에 이르렀습니다. 이처럼 활발한 인적 교류에 따라 이 항공 편수도 크게 증가하여 2019년 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 편수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,300여 회에 이르렀습니다. 하지만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런 인적 교류도 크게 감소하였는데요.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불과 44만 명, 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수는 약 74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또 이 양국을 오가는 항공 편수도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0여 회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.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하면 약 17분의 1 정도 감소한 수치이죠. 아무튼 이 인적 교류만 보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인하대학교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 이전에는 약 1,5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이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. 굉장히 큰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.
이외에도 양국 간 정치적 관계도 크게 발전하면서 정상회담을 비롯해 고위급 회담 등 이 많은 교류가 있었고,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은 현재 정치적으로 전략적 협력,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